인생의 이막을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과 풍습 등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은 곳이지만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같은 나라의 교포들과 힘을 가진 현지의 공권력이 결탁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생사의 위험에 빠뜨리는 스릴러 영화의 시나리오 같은 이런 섬뜩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6년 10월 18일,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의 앙헬레스라는 도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지익주라는 한국인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는 점심 식사를 위해 직장에서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한 무리의 괴한들이었습니다. 괴한들은 총기를 소지한 채 지씨의 집에 침입하여 가정부를 위협한 후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가려 하다가 점심시간에 맞춰 집에 온 지씨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가정부와 그를 차에 밀어넣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주대낮에 순식간에 납치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익주 씨의 부인 최경진 씨는 그 당시 외출 중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니 집안이 엉망이었고 서둘러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혼란스러웠던 그녀에게 남편의 납치 소식을 알려준 건 이웃에 살던 한국 교민들이었습니다. 지익주 씨의 집 건너편에서 살던 그들은 지 씨와 가정부가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장면을 영상으로는 남겨놓았지만 총기를 소유한 괴한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도움은 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집에서 남편의 무사귀한 소식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지 씨와 함께 납치되었던 필리핀 가정부가 무사히 제 발로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차 안에서 납치범들이 지 씨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지 씨와 그들 사이에서 9,200만 원을 주겠다는 등의 대화가 오고 갔으며 납치범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풀어주고 지 씨를 실은 채 다시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녀는 필리핀 납치전담반 AKG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필리핀의 어느 기관에서도 남편 납치 사건에 대한 답변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인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시설인 코리안 데스크와 한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부인 최 씨는 납치범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익주 씨가 납치된 지 12일 후인 2016년 10월 30일이었는데요. 납치범들은 800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편을 풀어주는 대가로 준비하라는 문자를 부인 최 씨에게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당신들이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기에 우선 500만 페소, 우리나라 돈 1억 2천만 원 정도만 먼저 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바로 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 이렇게 납치범들에게 요청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인들과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도움으로 500만 페소를 마련한 최 씨는 다음 날인 2016년 10월 31일 납치범들의 지시대로 앙헬레스에 위치한 프랜차이즈 식당 주차장에 차를 정차한 후 엔진을 킨 상태로 나와서 식당에 들어가 30분 정도를 대기하였습니다. 그 사이 납치범들은 최 씨가 준비한 돈을 챙겨갔지만 아무리 기다리고 연락을 해보아도
지익주 씨를 풀어주기로 한 그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2일까지 몇 개의 새로운 휴대폰 번호로 발신된 문자들을 납치범들에게서 받았지만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었으며 그것이 납치범들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 그들의 요구에 응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그저 돈만 날리며 납치범들의 계획에 이용만 당한 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 최경진 씨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오토바이 기사들을 무려 50명이나 고용하여 남편과 범인들의 흔적을 쫓았으며 남편의 납치 사실을 알리고 행방을 묻는 신문 광고 역시 기재하였습니다. 통역과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이 사건과 연관된 CCTV들을 모조리 살펴보는 등 직접 발로 뛰며 증거들을 모으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필리핀 사법당국과 관련 부서를 정식으로 방문하여 함께 납치를 당했다 풀려난 가정부의 증언과 이웃에 살던 한국 교민들이 찍은 납치 당시의 영상, 그리고 납치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 그녀가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경진 씨는 남편을 찾고 살리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습니다. 지익주 씨를 찾기 위해 아내 최 씨와 가족들이 이렇게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막상 필리핀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지씨 가족들의 신고와 요청은 타당한 이유도 없이 계속해서 묵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런 진전 없이 사건 발생 2달여가 지나자 최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지 언론사들을 통해 남편 지익주 씨 납치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로 인해 필리핀 언론에 무수한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능하고 수상하다. 이런 여론에 문매를 맞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필리핀 수사당국은 그제서야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월 지익주 씨가 납치된 지 3개월 만에 드디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기만을 바라던 아내의 희망과는 달리 어느 화장터에서 지익주 씨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들의 정체가 밝혀지자 한국과 필리핀 양국 모두 이 끔찍한 전대미문의 범죄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익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범인들의 정체는 놀랍게도 필리핀 경찰청 소속 마약수사국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마약수사국에 소속된 3명의 현직 요원들, 그리고 장례식장 및 화장터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 등 총 4명이 합작하여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계획범죄를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지익주 씨가 거주하던 지역은 프렌드시 플라자라는 곳인데 이곳은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기에 30여 가구의 한국 교민들이 살고 있던 타운이었습니다. 경비들도 항상 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CCTV도 많은 곳인데 그런 곳에 거리낌 없이 들어와 가정부와 지씨를 간단하게 납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괴한들의 정체가 필리핀 현직 경찰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그들은 지익주 씨와 가정부를 그의 집에서 납치한 후 마닐라 경찰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목적지로 향하던 중 이용 가치가 없던 필리핀 가정부는 중간에 풀어주었으며 경찰서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서 대범하게도 그들은 지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범인들 중 한 명인 전직 경찰관 제라드 산티아고가 운영하던 장례식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익주 씨의 신원을 폐렴과 고혈압 그리고 천식으로 사망한 호세 살바도르라는 필리핀 사람으로 위조하여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었으며 그 위조된 서류를 들고 자신들의 조카라 위장하여 화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된 지씨의 유골은 끔찍하게도 장례식장 화장실 변기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관들이 돈 때문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섭고도 소름 끼치는 사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필리핀 경찰은 처음부터 지익주 씨 납치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필리핀이 그다지 발전되지 않은 국가라고 해도 CCTV에는 범인들의 차량 번호가 번듯이 찍혀 있었으며, 그리고 차량 소유주 확인 시스템 역시 정확히 구축되어 있었으니 이것을 통해 범인을 찾지 못했을 리가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범인들의 차량을 조회한 결과 소유주가 바로 필리핀 마약 수사국 산타 이사벨의 부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인이 자신들의 성관이자 고위 공무원인 마약 수사국 직원들인데, 일반 경찰인 그들은 이 사건을 감히 파헤칠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CCTV를 통해 또 다른 진실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MBI의 가담 사실이었습니다. 범인들이 지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을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포착되었는데, 돈을 인출하던 사람들은 마약 수사국 직원들이었고 나머지 인물이 바로 필리핀의 FBI인 MBI, 다시 말해 국가수사국 간부인 제리 오물락이 CCTV 장면에 함께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스케일이 큰 고위 경찰들의 어두운 비리가 가득 차 있던 너무나도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로널드 델사로라 경찰청장은 2017년 1월 21일 이 사건의 책임을 안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대통령 두테르테는 전적으로 그를 신뢰한다며 그의 사의를 유임시켰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외국인 상대 납치 범죄가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경찰이 직접 연루되어 살인까지 이어진 것은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필리핀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까지 열리게 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필리핀 정부에게 여론은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일 뒤인 1월 26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급하게 지씨의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며 살해범들은 최고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엄벌을 약속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1일 지익주 씨가 살해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겨우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살해된 지익주 씨에게 어떠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범인들은 하나같이 서로를 살인범이라 지목하며 혼돈을 주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필리핀 검찰이 채택한 증언에 따르면 범인들은 지익주 씨가 반항을 해서인지 수갑을 채웠으며 테이프로 그의 얼굴에 숨을 쉴 수 있는 코 부분만 남기고 죄다 감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로 지익주 씨의 목을 감은 후 남은 반대쪽 와이어를 돌려 고정을 시켰는데, 이것은 목을 졸라 교살시키려는 살해 의도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인들은 지익주 씨의 시체를 필리핀 사람으로 위조한 후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어서 재빠르게 화장 후 남겨진 유해를 변기에 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는데, 남겨진 시체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키포인트라고 합니다. 시체가 남겨지지 않은 살인을 증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직 경찰관들인 범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 지익주 씨의 시신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변기에 흘려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재판정에서 범인들의 변호사는 아내 최경진 씨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잔인하지만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전입가경이라고 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수록 얽히고 설켜 있던 어두운 사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범행에 동참한 경찰관들 외에 마치 영화처럼 이들로부터 상납을 받는 윗선의 존재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 내에서도 계급이 높은 고위공직자 마약수사팀장 라파엘 둠라오가 이 사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밝혀지자 라파엘은 서둘러 잠적하였지만 강골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언급하자 라파엘은 바로 자신의 행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대에 올라선 그는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이것은 음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재판이 흘러갈 무렵 지익주씨 살해 사건에 갑자기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놀랍게도 같은 한국인이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마카티에서 사업을 하던 한국인 강 씨를 이민국 요원들이 검거하던 당시 CCTV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강 씨에게 지익주 씨 죽음에 관여한 한국 마피아라며 그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필리핀 법무부 장관인 비탈리아노 아기레는 한국 조직폭력배 중 지익주의 적이 있었으며 그들이 현지 경찰관들을 고용해 그를 납치 후 살해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죄를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었습니다.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을 파헤칠수록 점점 필리핀 경찰 고위직이 연루된 정황들이 나오게 되자 만약 사건의 모든 진상이 드러날 경우 필리핀 경찰이나 국가기관의 위상 추락은 물론이며 공권력 전체가 부패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이 사건의 시작은 자신들 필리핀 국민이 아닌 한국인들끼리 이권 다툼으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라 몰아가는 누가 봐도 뻔한 물타기이자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이후에도 다수의 한국인들이 지익주 씨 납치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총극이 계속해서 이어졌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이런 한국인 납치 범죄는 과연 누가 어떻게 무슨 연유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인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납치 범죄에도 헌터라는 직책을 가진 같은 한국인이 그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동포이기에 사정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 헌터가 대상을 물색하여 자료와 정보를 넘겨주면 그 다음 필리핀 경찰이 납치하여 몸값을 뜯어내고 그 대가로 한국인 헌터에게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놀랍게도 납치 사건을 담당하고 해결해야 할 필리핀 경찰 납치 전담반 AKG의 세컨 비즈니스이며 지익주 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놀랍게도 경찰과 정치계의 윗선들에게 조직적인 상납을 통해 범죄가 하나의 사업처럼 시스템을 갖춰 운영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테르테가 선포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필리핀 마약 단속반들은 마약을 소지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살하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입장이었기에 지익주 씨처럼 한국인 사업가들을 납치하여 몸값을 뜯어내고 풀어주거나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살해하고 마약을 소지했다는 이유를 둘러대면 그만이었으니 그들에게 한국인 납치 범죄는 너무나도 손쉽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세컨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리고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납치 비즈니스의 수입이 얼마나 큰지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납치범 중 한 명인 산타 이사벨의 월급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67만 원 정도이지만 그의 총 재산은 집이 5채에 토지 등 약 4억 6천만 원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순식간에 어마무시한 부를 만들어주는
이 납치 범죄의 유혹을 몇몇의 필리핀 경찰들은 손쉽게 거부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의 조사 초반부에는 용의자들을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 끌고 와서 혼을 내는 모습을 연출하며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19년도까지 아예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의 재판을 받던 용의자들 중 한 명이 타당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이라는 남자였는데요. 뭐가 그렇게도 자랑스러운지 그는 재판을 받을 때도 자신의 경찰 제복을 입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석방 당시에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개선장군 같은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고위 간부인 마약수사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 역시 앙헬레스 법원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에겐 납치, 그리고 납치 후 몸값을 받기 위한 불법 협상, 살인, 불법 구금 등의 혐의가 성립되어 이미 기소된 상태였지만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24일 법원은 각종 증거물들을 고려하였지만 증인이나 증거물들이 라파엘 둠라우가 희생자 지익주 씨에 대한 살인이나 공모행위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그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연루된 필리핀 고위 관계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누가 봐도 확실한 범인들은 차례차례 자유의 몸이 되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익주 씨 납치 살해 사건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접한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알려졌을 때 각종 제재를 선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우리나라 정국이 너무나도 혼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필리핀에서 저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사실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의 청원운동이나 시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기에 지익주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아는 이들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이가 이 정도인데 현지 필리핀에선 어땠겠습니까? 재판은 더 이상의 진전 없이 계속해서 정착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울함만 남은 지익주 씨의 남겨진 가족, 부인 최경진 씨에게도 우리나라 정부는 단 한 번도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증거 자료들을 직접 모으던 도중 생명의 위협을 느껴 우리나라 대사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들어 대사관은 그 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변호사를 소개해준다는 매뉴얼에 적혀있는 대로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대사관의 임무는 과연 끝이 나는 걸까요? 2010년도 필리핀에서 전직 경찰 롤란도 멘도사라는 남자가 자신의 복직을 요구하며 홍콩인 관광객들이 탄 버스를 점령하여 버린 마닐라 인질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홍콩인 인질 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결말을 그리며 비극으로 끝이 났는데요. 당사국인 홍콩과 홍콩의 주권국인 중국에서는 필리핀에게 강력한 맹비난을 퍼부었고, 홍콩에서는 반필리핀 운동까지 거세게 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콩 정부는 필리핀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는 다하며 교류를 거의 정지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며 강력한 압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필리핀 정부는 홍콩에게 정식적인 사과와 크나큰 배상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콩 정부가 상대한 필리핀과 우리나라 정부가 상대한 필리핀은 분명히 같은 국가인데 결말은 왜 이리 다르게 되었을까요?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해외에서 살해된 우리나라 국민은 총 164명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48명으로 21명인 미국, 13명인 중국보다 피해자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자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그 몇 배로 되갚아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해서 밋밋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마사랍 코리안, 한국인은 맛있다, 건드려도 탈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며 필리핀에서 공권력까지 동원되어 일어나는 납치 비즈니스의 최고의 타켓이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되는 건 아닐까요?